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풍경일지 모르겠고, 혹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가슴 아프게 겪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을 하루 앞둔 섣달 그날 밤, 남편은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 식구 8명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방이 모자라니 저더러 친정에 가 있으라는 황당한 말을 내뱉더군요.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반격의 한 수를 준비했습니다. 그 서늘하고도 뜨거웠던 그의 설날의 기록을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 올해 32입니다. 남편 김민준과는 결혼한 지 이제 막 5년째로 접어들었죠. 저희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약 36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귀한 외동딸 고생시키기 싫다며 저희 부모님께서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 주신 소중한 신혼집입니다. 인테리어 하나, 가구 배치 하나까지 제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고, 부모님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정성을 쏟아부은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식처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사건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섣달 그날, 그러니까 섣달 스무하흘에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연시 밀려드는 업무 탓에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덧 창밖은 어스름하게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피곤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내일부터는 드디어 고대하던 설 연휴라는 생각에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 설에는 민준 씨와 오붓하게 명절을 보내고 설 다음 날 친정에 가서 부모님 얼굴을 뵐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까지 했죠. 퇴근길, 저는 일부러 발걸음을 돌려 시장 근처 명절 용품 판매점에 들렀습니다. 현관에 붙일 복부, 자스티커와 화사한 장식품들을 골랐고, 민준 씨가 좋아하는 견과류와 달콤한 한과도 넉넉히 샀습니다. 시부모님께 드릴 건강보조식품 2상자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죠. 사실 시댁 식구들과 살갑게 지내는 편은 아니었지만 명절이지 않습니까? 며느리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도리는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예의를 갖추려 노력해왔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치는 제 그림자를 밟으며 걷는 길,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만은 훈훈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장식부터 예쁘게 하고 민준 씨 좋아하는 갈비찜 보글보글 끓여서 같이 TV 보면서 쉬어야지. 그런 소박한 행복을 꿈꾸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유난히 느리게 느껴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를 꽂고 문 손잡이를 돌리는데 이상하게도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더군요. 민준 씨가 벌써 왔나? 왜 문을 안 잠그고 있지? 가벼운 의구심을 품으며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양손에 들고 있던 짐들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비닐봉지가 터지며 알록달록한 한과와 사탕들이 거실 바닥으로 사정없이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알던 따뜻하고 정갈한 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이미 빈틈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한가운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껍질을 바닥에 뱉어대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베란다도 아닌 거실 소파 팔걸이에 기대 앉아 담배를 피워대고 계셨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가 제가 애지중지하던 파스텔톤 쿠션들을 누렇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만 같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소파 반대편에는 아가씨 지원이가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고, 볼륨을 얼마나 높였는지 소음이 고막을 찔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반대편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집의 새아이들은 전쟁터라도 만난 듯 거실을 비명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당탕거리며 뛰어다니다가 차탁 위에 두었던 유리 화병을 넘어뜨렸고, 쏟아진 물에 꽃잎들이 지시겨져 바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방 쪽에서도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 민준 씨가 제가 아끼는 앞치마를 두른 채 가스레인지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형님이 서서 대파를 써는 민준 씨에게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리고 있더군요. 서방님, 무는 좀 더 가늘게 채 썰어야 애들이 잘 먹어요. 신경 좀 써주세요. 저희 집은 방 3개짜리 아파트입니다. 안방은 저희 부부 침실이고 작은 방 하나는 제 서재 겸 작업실로 쓰고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손님용 침실로 비워두었죠. 그런데 이 좁은 곳에 갑자기 성인 5명의 아이 셋, 도합 8명의 인파가 들이닥치니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어머, 수진이 왔니? 제일 먼저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반가움이나 미안함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한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해바라기 씨 껍질을 바닥에 툭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우리 식구들 배고파서 한참 기다렸잖니. 저녁 준비는 아직 멀었냐? 기가 막혀 대꾸할 말조차 찾지 못하고 서 있는데 주방에서 소란을 들은 민준 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탕들을 본 그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안 그래도 집 좁아 죽겠는데 짐 놓을 데도 없구먼. 그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버님, 어머님의 아주버님네까지.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 오신 거야?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소파에 누워있던 아가씨 지원이가 몸을 일으키며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새언니,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는 게 무슨 상의할 일이에요? 부모님이 서울 구경도 하고 싶고 여기서 설세고 싶다고 하셔서 오빠가 당장 오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보일러도 빵빵하고 시골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오빠가 다 허락한 일인데 뭐가 문제예요? 옆에서는 아주버님네 큰아들이 제가 결혼기념일에 민준 씨에게 선물 받아 아끼던 수정 장식품을 장난감 마냥 휘두르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민준 씨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은 아주 당당하더군요. 수진아, 그렇게 됐어. 부모님이 서울에서 명절 보내고 싶어 하시고 형님네도 애들 데리고 구경 오고 싶다는데 가족끼리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거절할 수 없었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민준 씨, 여기는 우리 둘의 집이야. 누굴 초대하려면 적어도 나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야. 지금 이 꼴을 봐.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통조림통이야. 이 많은 인원이 대체 어디서 자겠다는 건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차탁을 탁 치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수진, 너 말이 좀 심하다. 우리 둘의 집이라니. 내 아들 집인데 나도 지분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자식 집에 부모가 명절 쇠러 오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야. 형님까지 주방에서 나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동서, 우리도 폐에 끼치기 싫었지만 시골은 너무 춥고 애들도 도시 구경 좀 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줘요. 웃고 떠드는 그들 중 그 누구도 미안해하거나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 5년 저는 민준 씨에게 온 마음을 다했고 시댁에도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왔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이며 선물이며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죠.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상의 한마디 없이 8명을 들이닥치게 하다니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준 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좋아. 100번 양보해서 오셨다고 쳐. 그럼 어디서 잘 건데? 방은 2개뿐이야. 아버님, 어머님, 형님네 가족, 아가씨까지 이 인원이 어떻게 나누어 자겠다는 거야? 민준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식구들 눈치를 보더니
마치 점심 메뉴라도 말하듯 덤덤하게 내뱉었습니다. 아버님이랑 형님은 서재에서 주무시고 어머님이랑 형수님, 지원이는 손님 방 쓰면 돼. 애들은 거실에 이불 깔아주면 되고 그럼 나는 어디서 자는데? 제 질문에 민준 씨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더니 이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알다시피 집이 너무 좁잖아. 그래서 말인데 너 이번 설에는 그냥 처가에 가 있으면 안 될까? 어차피 친정도 가깝잖아. 모레 설 지나면 내가 데리러 갈게. 응?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설날 전날에 상의도 없이 식구들을 이만큼 데려와 놓고 집 주인인 나더러 친정으로 가라고.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나가라고. 순간 거실의 소음이 뚝 끊기고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씹던 해바라기 씨를 내려놓으며 서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너 말이 짧다? 내 집이라니 민준이랑 결혼했으면 민준이게 내 거고 내게 민준이 거지. 집이 좁아서 그런다는데 며칠 친정 가서 지내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렇게 유난이니?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으로 굴지 마라. 지원이가 옆에서 얄밉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친정 가서 부모님이랑 명절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여기서 오빠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언니도 편하잖아요.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단 한마디만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길, 이건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좋게 가자. 명절인데 싸우지 말고. 응? 그냥 며칠만 친정 가 있어. 이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나면 그때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제대로 보내자. 제발 부탁이야. 싸우지 말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이 사람들을 불러들일 때 단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했나요? 이 집이 나의 피땀 어린 공간이라는 걸 기억은 했나요? 나를 쫓아내면서 내 부모님이 느낄 슬픔은 안중에도 없었나요? 가장 행복해야 할 설 전날 밤. 저는 제가 손수 가꾼 나의 집에서 남편과 그의 가족들에 의해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저는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한과와 명절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듯 시리고 아팠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울고불고 해봐야 저들 눈에는 그저 예의 없는 며느리로만 비춰질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짐을 신발장 위에 올려두고 먼지를 털어내며 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친정으로 갈게. 제 순순한 대답에 민준 씨의 얼굴에는 금세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우리 수진이 마음이 넓네. 고마워. 가는 길 조심하고 도착하면 연락해. 저는 그의 얼굴을 보지도 거실에 앉아 당연하다는 듯 승리자의 미소를 짓는 시댁 식구들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복도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센서 등이 꺼진 어둠 속에서 제 마음도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세요. 저는 결코 순순히 물러나 슬퍼하기만 하려고 이 문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은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겁니다. 설날이든 가족이든 제 권리를 침해하고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당신들의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써 내리누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숙소에서 하룻밤 자야 할 것 같네.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전화를 끊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길. 매서운 밤바람이 제 뺨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 맑아졌습니다. 저는 친정으로도 회사 숙소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파트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침대에 몸을 던지고 천장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김민준, 그리고 당신들 8명. 나를 이렇게 취급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지. 이수진의 반격은 이제 시작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무례한 불청객들을 처단할까요? 호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일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가슴을 헤집는 서늘한 배신감은 이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잠시 후 스마트폰 진동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남편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수진아, 처가엔 잘 도착했어? 우리 엄마가 너 오면 먹게 저녁 좀 남겨두라는데 어떡할까?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피땀 어린 돈으로 장만한 집에서 제 그릇과 제 수저를 사용해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면서 저녁을 남겨주겠다니요. 마치 저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 취급하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결혼 당시 친정 부모님께서는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니 특유 재산은 확실히 해두라며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등본에 선명하게 박힌 이수진이라는 세 글자. 이 집은 취득세부터 인테리어 비용까지 단 한 푼도 민준의 도움 없이 마련된 저의 고유 재산입니다.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그들이 발을 붙일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대학 동창이자 유능한 변호사인 지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늦은 시간에 미안해. 혼전 재산과 무단 점유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 시간 될 때 전화 부탁해. 곧이어 지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누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지영은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니? 명절 전날에 집주인을 쫓아내다니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지영아, 나 정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지영은 냉철하게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인테리어 영수증 등 집이 나의 혼전 재산임을 증명할 서류를 확보할 것. 둘째, 그들이 내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습과 내 물건을 사용하는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길 것. 셋째, 가전제품이나 개인 가구 등이 파손되었다면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수리 견적을 받아둘 것. 넷째, 민준과 나눈 메시지나 통화 내용을 모두 기록해 그가 내 의사에 반해 식구들을 들였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 상담을 마친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챙겨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단지 내를 순찰하던 관리실 박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저를 기억하던 소장님은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소장님, 사실은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 저는 남편이 상의도 없이 시댁 식구 8명을 불러들여 제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120제곱미터 남짓한 아파트에 10명 가까운 인원이 머무는 것은 층간소음은 물론 화재 안전 규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소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그건 좀 심했네요. 우리 아파트 운영 규정에도 과도한 인원 거주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서 주의를 주도록 하죠. 소장님을 앞세워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복도까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비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벨을 누르자 민준이 당황한 기색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명절에 아들 집에 식구들 좀 왔다는데 관리실에서 웬 참견이야. 당신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시어머니는
소장님에게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렀지만 소장님은 완강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언급하며 소음 자제와 안전 관리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거듭 사과했고 소장님은 저를 슬쩍 보시더니 눈짓으로 안심시키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들이 소동을 가라앉히는 사이 저는 열린 문틈으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새로 산 카펫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가득했고 안방 문이 열린 틈으로 아가씨 지원이와 형님이 제 화장대를 뒤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원이는 제가 아껴 쓰던 고가의 안티에이징 크림을 듬뿍 떠서 자기 얼굴에 바르고 있더군요. 형님, 이 크림 진짜 좋네요. 올케 언니는 이런 거 혼자 쓰고 있었나 봐. 그러게 말이야. 집도 이렇게 넓은데 우리 아주버님 취직하면 서울로 아예 올라와서 같이 살면 좋겠다. 거실에서는 아주버님이 시아버지와 함께 거만하게 앉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설이 지나면 민준에게 부탁해 서울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아예 이 집에서 함께 지내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민준 또한 형님 일자리는 제가 어떻게든 알아볼게요. 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스마트폰을 켜고 이 모든 광경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엉망이 된 거실, 제 물건을 마음대로 쓰는 신우이, 그리고 제 집을 가로채려는 그들의 대화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증거 확보를 마친 저는 그들이 눈치채기 전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민준에게 태연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내일 아침에 친정 엄마가 싸주신 고기 좀 가지고 일찍 들어갈게. 다 같이 아침 먹자. 민주는 역시 우리 부인 최고. 라며 좋아했지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들이 마주할 것은 따뜻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서슬 퍼런법의 심판과 퇴거 명령일 것입니다. 저는 수집한 모든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지영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영아, 증거 다 모았어. 내일 아침 바로 시작하자. 이수진의 치밀한 반격이 이제 마켓을 올렸습니다. 과연 설날 아침 시댁 식구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설날 아침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호텔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다짐했던 대로 저는 친정으로 달려가 하소연하는 대신 아파트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통에는 이른 아침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싱싱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식구들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 거리들을 넉넉히 샀습니다. 검은 봉투를 양손에 든 제 모습은 겉보기엔 여느 평범한 며느리와 다를 바 없었지만 코트 안쪽 주머니에 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본은 그 무엇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아침 순찰을 돌던 관리실 이 소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딜 다녀오세요, 수진 씨. 이 소장님이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식구들 아침 좀 챙겨주려고요. 소장님, 어제 저녁엔 별일 없었죠? 이웃분들께 폐나 끼치지 않았는지 걱정되어서요. 제 물음에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주의를 준 뒤로는 조용하더군요. 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아주머니께서 복도에 쓰레기를 내놓으셔서 조금 어수선하긴 합니다. 저는 짐짓 놀란 척하며 어머, 죄송해요. 제가 들어가서 바로 치울게요. 라고 답한 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이미 북새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민준 씨에게 탁자를 닦으라며 잔소리를 퍼붓고 계셨고 형님은 주방에서 국수를 삶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아가씨 지원이가 요란하게 씻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은 전날보다 더 신이 난 듯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뛰어놀고 있었죠. 수진아, 왔니? 아침부터 어딜 그렇게 다녀와? 민준 씨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가 사온 아침 식사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지원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눈을 빛냈습니다. 와, 새언니. 아침 사 오신 거예요?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됐다. 그녀가 손을 뻗어 봉투를 가져가려 하자 저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 드리려고 사온 거야. 오늘 우리 부모님도 여기로 오시기로 했거든. 다 같이 명절 보내고 싶다고 하셔서. 제 말에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처가 어른들이 오신다고. 수진아, 지금 집 좁아서 발 디딜 틈도 없는 거 안 보여? 거실에 있던 시댁 식구들도 일제히 저를 황당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받아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방이 모자란 건 걱정 마. 이 집은 내 집이잖아. 우리 부모님이 오시면 당연히 머무를 자리가 있어야지. 대신. 저는 한 박자 쉬며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자리가 부족하니까 손님인 당신들이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순간 집안 전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먹던 해바라기 씨 껍질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수진, 너 지금 제정신이니? 우리 보고 이 엄동설한 명절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우리가 먼 길마다 않고 여기까지 온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이럴 순 없다. 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본을 꺼내 차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두었습니다. 정성이라뇨. 상의도 없이 남의 집에 들이닥친 게 무슨 정성입니까? 법적으로 이 집은 제 혼전 재산이고 제 허락 없이 머무는 당신들은 지금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2시간 드릴게요. 짐 챙겨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민준 씨가 제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명절이잖아. 부모님 얼굴을 봐서라도 이러지 마. 응. 저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내 얼굴 봐서 나를 호텔로 쫓아낼 때는 명절이 아니었니? 시어머니는 애미야, 네가 참 독하다. 며느리가 어찌 시부모를 쫓아내느냐 라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형님은 아이들을 안고 울먹이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몰래 찍어둔 영상을 틀어 그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주버님과 민준 씨가 이 집을 가로채려던 대화, 아가씨가 제 화장품을 함부로 쓰며 비아냥거리던 목소리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래도 제가 너무한가요? 제 서늘한 물음에 아가씨 지원이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숙였고 큰 소리치던 아주버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주고 침입과 퇴거 불응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왕 위원장님께도 도움을 요청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 2명과 왕 위원장님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제 신분증과 등본을 대조하며 소유권을 확인했습니다. 이수진 씨 소유의 집이 확실하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명절이라 해도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경찰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 위원장님 또한 공동주택 규정상 과도한 인원 투숙은 다른 세대에도 민폐입니다. 좋게 끝내고 어서 나가시죠. 라며 깃기를 박았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 8명은 경찰과 위원장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겁지겁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지원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 제가 아끼던 크림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저는 그 모습까지 놓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거 다 청구할 거니까 마음대로 해봐. 짐 가방을 든 시댁 식구들이 줄줄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민준 씨가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지만 저는 차갑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마침내 집 안에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저는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슬픔보다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폭풍 같은 추방 작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수진은 엉망이 된 집을 수습하며 민중과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준비를 합니다. 과연 그녀의 완벽한 이별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불청객들이 떠나간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난장판이 된 거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기가 감돌던 나의 안식처는 누군가 휘저어 놓은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청소기를 돌리거나 물건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의 분노를 차갑게 가라앉히며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저들을 완벽하게 단죄할 수 있는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실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딛는 곳마다 바삭거리는 소리를 내며 으깨지는 해바라기씨 껍질과 아이들이 흘린 사탕 가루들이 발바닥을 자극했습니다. 새로 산 양털 카펫 위에는 검은 발자국과 함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끈적한 얼룩이 묻어 있었고, 소파 한쪽에는 시아버지가 떨어뜨린 담배 불씨에 탄 듯한 작은 구멍이 선명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장면을 마치 수사관이라도 된 듯 다각도에서 사진으로 남기고 동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부모님과 정성껏 정리했던 책장은 위치가 뒤틀려 있었고, 아끼던 양장본 도서들은 바닥에 나뒹굴며 표지가 꺾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작업용 컴퓨터를 함부로 만진 흔적도 역력했습니다. 화면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게임 사이트들이 열려 있었고, 마우스와 키보드 사이사이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끼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입사 기념으로 선물해 주셨던 한정판 만년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쓰레기통까지 뒤진 끝에 끈적한 사탕 껍질과 뒤섞여 버려진 만년필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오염된 만년필을 사진 찍으며 저들이 짓밟은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 소중한 추억과 삶의 궤적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방의 상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고가의 코팅 프라이팬은 무엇을 요리했는지 바닥이 까맣게 타 있었고, 쇠수저로 긁어댄 듯한 깊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보내주신 귀한 올리브유와 양념류들은 바닥을 드러낸 채 주방 상판 여기저기에 쏟아져 있었고, 냉장고 속 식재료들은 마치 약탈당한 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 화장대의 서랍까지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진주 귀걸이, 한 쌍과 제가 생일 선물로 샀던 은팔찌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이들이 단순한 불청객이 아니라 제 삶을 파괴하러 온 약탈자들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피해 항목을 종이 2장 분량의 파손 및 분실 목록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구입 시기와 가격, 현재의 파손 상태를 꼼꼼히 적고 관련 영수증과 결제 내역, 캡처본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지영에게 이 자료들을 전송하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재물 손괴와 절도 혐의까지 포함해서 이혼 소송 준비해줘. 단 한 푼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오후 아파트 단지 정문 근처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내려다보니 어제 쫓겨난 형님이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을 붙잡고 침을 튀기며 제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 집 며느리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명절에 시부모를 길바닥으로 내쫓고는 이혼하겠다고 난리라니깐요. 우리 어머님은 그 충격으로 병원 신세까지 지고 계세요. 그녀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이웃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도 이미 저를 비난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미리 출력해둔 등기부 등본, 원본과 파손된 집안, 내부 사진, 그리고 어제 관리실 소장님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챙겨 당당히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형님,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형님은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구경하던 주민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넨 뒤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사실을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의 혼전 재산입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8명의 식구를 들이고 저더러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 허락 없이 머물며 가구와 집기를 파손하고 제 소중한 폐물까지 손을 댔습니다. 관리실과 경찰도 이미 다 확인한 사실입니다. 사진 속 엉망이 된 집안꼴과 선명한 등본을 본 이웃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다 사실이에요? 겉보기엔 멀쩡한 분들이 왜 남의 집에서 저런 짓을.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형님을 향했습니다. 형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너 정말 독하다.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란이 잦아든 뒤 저는 구청 부동산 정보센터로 향했습니다. 지영이 조언한 대로 공식적인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원본을 발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붉은 관인이 찍힌 서류에는 공유자 없음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 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애원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끝까지 갈 셈이야. 우리 형수까지 동네 망신을 줘서 속이 시원해? 5억만 원이면 돼. 그 돈 주면 조용히 끝내줄 거야. 우리 엄마 쓰러지신 거,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합하면 네가 오히려 내야 할 판이라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 착각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당신들의 구걸이 아니라 정당한 법의 심판이야. 방금 소장 접수 마쳤어. 법원에서 보내는 통지서. 명절 선물로 알게 될 거야. 저는 휴대폰을 끄고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무례함을 견뎌왔는지, 이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제 자신을 깎아먹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삶에서 그들은 완전히 삭제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수진의 기록은 이제 법정으로 향합니다. 김민준과 그의 가족들이 저지른 무례의 대가는 과연 어떤 판결로 돌아올까요?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한 날, 서울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맑았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고 그 빛에 반사된 하얀 판결문 종이는 마치 제가 새로써 내려갈 인생의 첫 페이지처럼 눈부셨습니다. 판결문에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문장들이 정갈한 서체로 박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저와 김민준의 이혼을 확정했고 아파트의 소유권이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시했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재물 파손에 대한 배상금 500만 원과 제가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포함되었습니다. 변호사 친구 지영이는 전화를 걸어와 제 일처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건 단순한 이혼 승소가 아니야. 내 남편과 그 가족들이 저지른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법이 내린 엄중한 경고이자 심판이야.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전화를 끊고 판결문을 가만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던 그 서러웠던 밤. 엉망이 된 집안을 보며 느꼈던 분노. 그 모든 상처가 이 종이 한 장으로 다 씻기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받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판결문을 챙겨 경기도에 계신 친정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반긴 것은 구수한 갈비탕 냄새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탕을 보글보글 끓여놓고 기다리고 계셨고 아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귤을 까서 제 입에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이제 다 잊어버려. 앞으로 이 아빠랑 엄마가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남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행복한 대로만 살아라. 오랜만에 새 식구가 둘러앉아 옛날 앨범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제 모습, 부모님과 함께했던 여행 사진들을 보며 배꼽이 빠지도록 웃다 보니 어느덧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그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리며 잃어버렸던 저의 진짜 목소리였고 그 어떤 명절보다도 뜨겁고 풍성한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건너 들려온 김민준과 그 식구들의 근식은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어울렸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마련해야 했던 김민준은 시댁 식구들과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하나 못 지키고 쫓겨난 못난 아들이라며 김민준을 타박했고 형님은 배상금을 빌려달라는 김민준의 말에 우리가 무슨 돈이 있느냐며 등을 돌렸습니다. 명절 한번 편하게 쇠려다 시작된 그들의 탐욕은 결국 가족 간의 불신과 분열이라는 처참한 결말로 이어졌고 온 집안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로 풍비박산이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일상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하고 투명합니다.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남편의 눈치를 보며 제 자신을 깎아 먹을 일도 없습니다. 주중에는 회사 업무에 집중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주말에는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플로리스트 수업을 들으며 꽃향기 속에 파묻혀 지냅니다. 가끔은 엄마와 시장 쇼핑을 가고 아빠와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합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노을이 물드는 저녁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봅니다. 만약 제가 그때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참고 넘겼더라면 저는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제 영혼은 누더기가 된 채 여전히 그들의 무례함에 짓밟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잡초를 제때 뽑아내지 않으면 정성껏 심은 꽃들은 결코 피어나지 못하겠지요. 누군가는 제가 매정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결코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참담한 모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의가 존중받지 못할 때 그 선의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아끼고 존중해야 하며 나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무례함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밤바람이 차갑지만 제 가슴 속에는 따스한 희망의 온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로지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당당하게 열어젖히려 합니다. 저를 아끼는 사람들, 저를 지켜주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강해진 제 자신과 함께라면 앞으로 그 어떤 풍파가 닥쳐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길고도 짧았던 설날의 기록을 마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무례함에 숨죽여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삶을 내어주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는 정원의 주인입니다.